공산주의란 체제는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체제적 강점 하나는 강력한 통제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가서 천안문 광장을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니 검문을 도대체 몇 번을 받았는지 모르고요.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그 안에요, 카메라가 한 수천 개 있습니다. 허튼 짓 안 하는지 지켜보려고 하는 카메라가 한 수천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BYD 딜러가 파산했다는 뉴스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뉴스 이런 걸 보면요, BYD가 굉장히 숨겨진 부채도 많고 해서 실제 알려진 부채의 수십 배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딜러가 파산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통제나 제재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매번 중국의 이런 모습을 기사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6월 초에 중국을 한번 가봤습니다. 진짜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일부러 BYD 차도 많이 타봤어요. 차가 좋더라고요. 베이징에 정말 BYD 차가 많았어요. 저는 우리가 봐야 될 게 BYD가 파산하고 안 하고 그건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얘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를 만들어서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훌륭한 차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베이징에 가보면요, 정말 고급차 전시장이라 할 정도로 차들이 한국 서울 시내보다 좋은 차 더 많아요. 그런데도 BYD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브라질 전기차 시장의 한 70%를 BYD가 먹었다고 해요. 남미에서도 전기차 시장의 한 20, 30%가 중국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걸 단순히 딜러가 파산했고 이게 숨겨진 빚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한국 자동차 회사들 빚이 너무 많았어요. 90년대, 80년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국에 아시아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기아차, 아시아차부터 다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상용차 자동차 회사가요, 한 10개 정도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 회사들도 다 각각 있고. 근데 지금 그렇게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자본이 버블을 일으키고 경쟁하다 보면 서로 시설 투자를 과잉하게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걸로 IMF가 왔고, IMF 때 빅딜 같은 걸 통해서 정리해갖고 그 결과 지금 한국에 지금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이 탄생한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으로 보는 게 맞지, 이걸로 인해서 중국이 타격을 입어서 완전히 못 일어날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워낙 중국이 버블이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정말 이런 버블 이야기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떠도는 용어로 하면 시즌 3333번째 나온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미래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그 예측할 능력도 없고, 터진다는 사람도 있고 안 터진다는 사람도 있으니 명확한 거는요, BYD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빡빡한 시장, 중국의 거의 무한 경쟁하는 듯한 시장에서 잘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먹히고 있다. 기술력도 높다. 배터리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초강자다. 절대 강자가 돼가고 있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잠깐 가본 걸 가지고 경제적인 전체적인 것까지 판단을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엄청나게 활기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경기가 침체됐는지 아닌지까지 잠깐 간 걸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핵심 구역이라는 데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기서 저기서 말하듯이 중국이 정말 디플레이에 빠져들었고 소비 침체에 들어갔다 라는 게 그걸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비슷한 모습을 조금 본 거는 있고요. 그런데 정말 다른 건 모든 서비스들이요, 생각보다 꽤 괜찮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힘든 게 있는데, 그것 말고 차를 탄다든지 거의 현금을 쓰지 않고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두 단계를 한국보다 더 뛰어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전자제품 매장들,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샤오미나 이런 데를 좀 다녀봤는데요. 정말 뭐라고 할까, 신기하고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날 중국이 부채 떠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중국이 경쟁력이 없는데 완전 보조금만으로 저렇게 나라가 성장했다 라는 거는 좀 과대한 우리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전기차에서 보듯이 한때 500개 있던 회사가 이제 한 100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 회사들 중에서 남은 것들이 경쟁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살아남는 애는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거기에 좀 더 걱정을 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인 미국의 견제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공산주의라는 체제는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체제적 강점 하나는 강력한 통제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가서 천안문 광장을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니 건물을 도대체 몇 번을 받았는지 모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거의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가방도 한 두세 번, 한 세 번쯤인가요? 다 보여주고 해서 들어갔더니 별것도 없었습니다. 막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그 안에요, 카메라가 한 수천 개 있습니다. 허튼 짓 안 하는지 지켜보려고 하는 카메라가 한 수천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가 가진 특유의 비효율이 있지만 강력한 통제가 경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통제와 개입 수단으로 지금 경제를 어떻게든 연착륙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기차도 그런 겁니다. 지금 중국에 뭐 판매 안 된 자동차가 350만 대라고 하고, 전기차도 뭐 그 중에 상당히 그것도 통계 따라 다릅니다만 100만 대라고 하는데 몇백만 대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한 해 만들어지는 차량이 한 3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10% 15%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면 그거를 좀 나눠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우리 같으면 좀 쉽지 않겠지만 한국도 관치금융의 나라라고 하지만 진정한 관치금융은 어디겠습니까? 중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최대한 연장시키면서 부도가 안 나게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이런 압박이나 이런 데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비율이 극대화됐을 때는 소련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겠죠. 근데 아직은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우리가 보듯이 딥시크에서 보고 반도체에서 따라잡는 걸 보여주듯이 그런 아주 국가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인재를, 최고급 인재를 투입하고 돈을 그냥 천문학적, 그냥 우리가 한국인이 상상하는 자금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놓고, 요즘에 뭐 중국에서 AI 기술자에겐 아예 페이에 상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한이 없은 걸 정도로 그거를 정부에서 키워주는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내고 있으니까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10억 인구의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첨단 산업이 키워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공산주의 사회가 가진 아주 큰 경쟁력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국가가 가진 야성이라고 할까요? 저는 아직 그런 게 좀 중국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과거에 가졌던 야성 같은 그런 야성이 중국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010년쯤에 페루의 화웨이를 한번 취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웨이가 이제 떠오르는 별일 때, 아직 뭐 지금 같지도 않고 할 때 갔는데, 한 뭐 100평 정도 되는 건물 한 2, 3층을 하는데 페루 법인장이 34살인가 되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때만 해도 한 그 법인장의 책상이 한 2평 정도 되는 아주 투명한 데로 나눠진 아주 좁은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그 사람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회사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회사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전부 중국인 기술진으로 되어 있는데 냄새가 너무 빡빡하게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페루 리마에서 가장 빨리 불이 켜지는 빌딩이고, 우리에게 맡긴 고객들은 거의 즉시 모든 걸 해결해 준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해 준다. 더 이상 삼성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런 식으로 덤비면 못 이기겠구나 라는 되게 두려움 같은 걸 느끼고, 제가 그때 취재 수첩에서 화웨이가 삼성을 이긴다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왔는데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 맨 처음 제재를 화웨이부터 시작한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기업들의 야성, 한국에 말하자면 과거 정주영, 이병철 이런 거인들이 있던 시절에 그런 기업가 정신들, 혹은 더군다나 거기다가 우리가 보기엔 좀 삐뚤어진 걸 수 있지만 어떤 국가 주입식 애국심을 가진 천재들이 중국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점점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딥시크 모먼트가 왔을 때 미국 상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상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가 열렸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딥시크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뭐 우리 인재를 어떻게 키울까를 한국 의회 같으면 논의할 텐데요. 미국에서는 그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딥시크 사람들한테 영주권 주고 돈 많이 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지? 이거를 논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간첩이냐 아니냐, 저런 사람들 믿을 수 있냐 없냐부터 시작할 텐데, 그런 모습이 저는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중에 그 나치 전범 같은 사람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최고의 과학자들을 만들어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중국의 훌륭한 과학자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한국에서 뭐 어떤 정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능력을 또 한국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뭐 간첩이냐 아니냐 뭐 믿을 수 없느냐 있느냐라는 것만 빠지다 보면 우리가 진짜 핵심 경쟁력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물론 그때 회의에서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법이나 오려고 하는 놈도 없을 뿐더러 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조금 중국의 상승에 대해서 좀 진짜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걸 좀 배워야 할까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의 기술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관세가 문제가 아니고 제재와 수출 통제가 점점 더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아질 텐데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좀 보시려면 저희 뭐 생션랩 들어오셔서 www.sanctionlab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닷컴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좀 세계의 또 수출 제재 전쟁이나 이런 걸 좀 회원 가입하시면 뭐 모두 다 열린 건 아니지만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